자, 야, 너도 빅데이터 준 전문가야? 라는 주제의 토크쇼를 첫 회를 시작합니다. 박수. 우! 이 토크쇼 혹은 이 드라마가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일단 시작하기 전에 먼저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 시작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난 소개 자료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 자격증을 준비한다고 해서 이 빅데이터 전문가가 바로 되는 것이냐, 혹은 이게 가장 필수적인 것이냐 한다고 물어보신다면 그건 아니고요. 일단 국가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혹은 이 빅데이터에서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전문가분들이 모여서 만든 커리큘럼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가장 섹시한 직업이라고 뽑힌 데이터 전문가 혹은 데이터 과학자 준비를 위한 토크 주제가 이렇게 위와 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 강의 때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 두 번째 보이는 데이터 처리 기술 이해, 그리고 마지막에 보이는 데이터 시각화, 이 두 과목, 이 두 가지 주제는 저희는 전문가가 아니라 준 전문가를 다루기 때문에 뺄 내용이고요. 여기서 데이터의 이해, 데이터의 분석 기획, 첫 번째와 세 번째, 그리고 마지막 데이터의 분석에 보시면 주요 내용 알기초와 데이터 마트, 통계 분석, 정형 데이터 마이닝, 비정형 데이터 마이닝 같은 그런 좀 전문적이고 실용적인 부분도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의 이해와 데이터 분석 기획 첫 번째와 세 번째죠. 에서 보시는 거와 같이 썰전에서 나올 만한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이야기를 하고 풀어나가는, 그리고 기억을 쉽게 할 수 있게끔 설명을 하고 좀 피드백을 주고받을 수 있는 그런 토크쇼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네 번째 데이터 분석이라는 과목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더 이상 토크쇼로 진행하기는 어렵고요. 실질적인 지식이 들어가기 때문에 관련해서 암기를 하고 또 복습하고 예습하고 연습하고 또 실용적으로 본인들이 가지고 계시는 데이터에 혹은 데이터 세트라고 하시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서베이한 어떤 그런 자료라든지 아니면 영업 리포트라든지 가장 쉽게는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수치를 계량한 엑셀 데이터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실질적으로 한번 또 적용을 해보는 것도 재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이해, 분석 기획,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 실용, 이렇게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토크쇼와 드라마를 한 에피소드 30개 정도 분량으로 찍으면 괜찮지 않을까요? 너무 긴가요? 저도 장담을 할 수는 없는데 일단은 시작이 반이니까 한번 재밌게 꾸려가 보자고요. 이 토크쇼를. 그래서 오늘은 데이터의 이해, 이 첫 번째 과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그럼 데이터는 무엇이냐? 옥스퍼드 사전적 정의부터 한번 읽고 넘어가 볼게요. 잠깐만. 재밌게 공부한다면서 사전적 정의라고?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텍스트는 좀 보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명색의 공부인데. 옥스퍼드의 사전적 정의를 보면 데이터란 건 단순한 객체로서의 가치뿐 아니라 다른 객체와의 상호적 관계 속에서 가치를 갖는 것이다. 그래서 소위 우리 머릿속에 말하는 그 뉴런, 그 뇌 속에 있는 뉴런이라는 것을 형성된 거를 보면 하나의 인덱스로서 데이터가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데이터라는 거는 만들어지려면 어떤 상관계 속에서 우리가 양손 마주쳐야 짝소리가 난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데이터도 상호적인 관계 속에서 가치를 갖고 있는 것이라는 게 옥스포드 사전적 정의의 일단 기초입니다. 그래서 사전적으로는 어떤 객관적인 사실뿐이 아니라 추론을 위한 근거가 되는 자료를 데이터라고 사전적으로는 정의를 합니다. 그렇다면 데이터라는 걸 사전적으로 정의를 해봤고 데이터의 유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어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데 그 정성적 데이터와 정량적 데이터라는 게 있고 또 암지라는 개념과 형식지라는 개념, 이 두 가지의 개념이 데이터의 유형으로
구분을 할 수 있는 어떤 단어라고 생각을 해요. 먼저 정성과 정량의 차이는 무엇이냐? 이거를 구분을 하는 방법은 뭐 예제를 찾아보는 게 가장 쉽겠죠. 그래서 영어로 하면 뭐 quantitative, 숫자로 셀 수 있는, 그리고 qualitative, 우리가 quality라고 하죠. 그 숫자가 아닌 어떤 질. 그래서 예를 들어 숫자로 표시할 수 있는 뭐 주식값이나 뭐 성적 60점 맞았어요. 뭐 이런 거는 이제 숫자로 표시 가능하기 때문에 quantitative한 데이터다. 정량적인 데이터라고 우리가 그 수량을 계산할 수 있는 정량 데이터라고 하고, 예를 들면 뭐 색깔, 그 다음에 어떤 상태, 이런 값을 그 수치, 도형, 기호와 같이 저장, 검색, 분석이 용이한 데이터를 일반적으로 정량적 데이터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보면은 뭐 CPU가 만들어내는 0과 1이 비트로 통해서 여러 가지 내는 인덱스의 데이터를 정성적 데이터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컴퓨터 안에 저장된 여러 가지 그 이미지들 있잖아요. 뭐 동영상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데이터를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방식이 이렇게 투입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정량적 데이터, 그리고 만약에 이런 것을 분석한다고 하면 정량적 데이터를 분석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암묵지와 형식지를 한번 나눠볼 텐데요. 혹은 뭐 명시지, 암묵지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나중에 이런 표도 한번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일 쉽게 얘기하는 건 암묵지라는 거는 특별하게 형식이 되어 있지 않는, 형상화되지 않는 지식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책이나 백과사전, 뭐 이런 것이 아니라 학습과 체험을 통해 얻은 지식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암묵지는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기 같은 것들, 우리가 이제 아버지한테 혹은 어머니한테 이렇게 뭐 어렸을 때 자전거 타는 방법에 대해서 책으로 배우지는 않잖아요. 손으로 잡아주시고 이렇게 어떻게 타는지 그런 법들을 뭐 경험을 통해 혹은 이렇게 뭐 보여준다는 방식으로 이렇게 지식을 전달하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는 이제 암묵지라고 부르고요. 또 이런 그런 것이 아니라 이제 형식이 있는, 예를 들면 이런 백과사전 지식 같은 게 있겠죠. 어떤 형식을 통해서 인덱스, 뭐 가나다 순으로라든지 ABC 순으로라든지 그런 인덱스로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이 지식의 전달과 공유가 매우 용이하다는 점, 이게 이 형식지의 특징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갑자기 뭐 읽을 거리가 많아졌죠. 그렇지만 뭐 이것을 읽는 것이 중요하지는 않기 때문에 나중에 읽고 싶으신 분들은 뭐 동영상을 중지해 놓고 한번 읽어보시고요. 방금까지 이제 정성적, 정량적 데이터를 우리가 얘기했는데 퀄리티와 퀀티티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개념도 한번 보고 갔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서 또 이 책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발췌를 해서 적어봤습니다. 퀄리티, 한국어로는 이제 질이라고 하죠. 그리고 퀀티티는 양이잖아요. 숫자. 그래서 이전 질적 연구를 연구하시는 분들은 소위 인간을 숫자로 말하지 마. 모든 데이터를 수치로 계산할 수는 없다. 라고 믿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 두 대전제는 여러분들이 뭐 도덕 시간 혹은 뭐 대학생이나 어, 인문학을 공부하신 분들이라고 하면 또 철학에서는 뭐 성선설, 성악설, 뭐 자연주의, 공리주의와 같은 그런 치열한 대립과 논쟁을 야기할 만큼 이런 다양한 개념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좀 구분하면서 이 데이터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나열이 되는지 혹은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는지를 파악해보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 질적 연구의 가장 쉬운 예를 떠올려 본다고 하면 뭐 인터뷰일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터뷰에서 사람과 이야기할 때, 제가 누군가한테, 나는 1, 그럼 상대방이 오케이, 그럼 나는 2, 이렇게 대화하고 있지 않잖아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이런 식의 데이터가 이루어지겠죠. 그럼 인풋을 1을 한다고 하면 그 상대방의 사람이 아웃풋을 2로 할까요? 그렇지 않죠. 제가 안녕하세요 한다고 하면 상대방이 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요, 싫어요, 꺼져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런 식의 연구가 필요하다. 그런 데이터가 주요 모여 있는 데이터셋을 내가 가지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러한 질적 연구를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문학적인 개념에서 우리가 알고 넘어가는 게 의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질적 연구의 예를 보자고 하면 굉장히 많아요. 기하학적 추론, 경험적 지식, 뭐 질적 데이터, 뭐 심층 면접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건 인터뷰 같은 게 되겠죠. 언더커버 보스라고 하면은 이제 내가 사장인 거 숨기고 예를 들면 어떤 카페숍에 내가 이제 직원으로 이렇게 일을 시작해서 사람들이 사장 없을 때 어떻게 일하나 이런 거를 이렇게 관찰해 볼 수 있는 거죠. 이런 것도 숫자로 계량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질적 연구의 한 사례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객관적 참여. 이것은 이제 질적 연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이죠. 굉장히 그 연구를 하는 연구자가 아주 주관적인 자세로 자기 마음대로 그 연구에 어떤 들어가는 데이터를 고른다고 하면은 그것은 벌써 뭐 질적 연구가 제대로 되고 있다라고 볼 수 없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객관적 참여를 하고 또 주관적인 참여를 배제하는 부분 그런 게 가장 중요하겠죠. 그리고 뭐 자연 현상이나 사회 현상에 대한 문맥 파악 같은 것들은 그 또한 숫자로 계량할 수 없기 때문에 질적 연구의 하나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가설 도출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크리에이티브하게 생각해봐. 뭐 창의적으로 좀 해봐 라고 우리 많이 압박을 받잖아요. 그러려면 우리가 이제 뭐 남들이 가지 않은 길, 혹은 어떤 계산이나 수식, 뭐 통계를 통해 좀 얻기 어려운 어떤 가설을 만들어내야 될 때, 예를 들면 뭐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내가 뭐 이런 주제에 대해서 어떤 데이터를 얻거나 하고자 할 때, 그런 영화 감독들이 뭐 싸움 영화 만들려고 하면은 뭐 깡패나 뭐 조폭들한테 가서 실질적으로 그런 생활을 하신 분들한테 뭐 이야기를 듣는다든지 그런 뭐 인터뷰를 진행을 하잖아요. 뭐 이런 것도 당연히 질적 연구의 한 방법일 거고요. 그리고 민속 방법론 같은 경우는 어떤 뭐 사회 현상이나 뭐 문화적인 어떤 문제 또는 관점에 대해서 연구를 할 때 주로 사용되는 연구 방법으로 하나의 이제 질적 연구 방법입니다. 생애사 연구 같은 경우는 어떤 인물이나 그런 시대적 상황에 있는 사람들을 이렇게 그 사람의 생애를 분석해 보면서 하는 것 또한 질적 연구의 하나의 방법이고요. 사례 연구는 뭐 당연히 대표적인 질적 연구의 방법이죠. 우리가 영어로 뭐 케이스 스터디라고도 하고 또 비슷한 개념으로는 이제 벤치마킹 한다고 하는데 어떤 비슷한 사례에서 뭐 성공한 경우나 혹은 되게 효율적인 과정 같은 것들을 배워서 어떤 거에 어플라이를 해서 성공을 이끌어내는 그런 연구 방법을 이야기하는 걸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양적 연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여기도 양적 연구라는 것도 퀀티티브 리서치니까 음, 밑에 있는 이런 단어와 개념들을 한번 이렇게 쭉 훑어가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향후에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내가 어떤 연구를 하는데 질적 연구를 택해야 되나, 혹은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양적 연구를 택해야 되나, 어, 그런 퀘스처닝이 들 때, 아래와 같은 그런 연구 방법을 생각해 보면서, 내가 어떤 연구 방법을 택해야겠다, 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알고 넘어가야 되는 겁니다. 위에서 말한 그런 경험적인 부분, 그 연구 방법을 제외한 나머지 수화 단계된 뭐 통계, 그 다음에 뭐 실증 연구, 수학적 기법, 수리 모델, 빅데이터, 모델링, 샘플링, 전수조사 이런 여러 가지 뭐 모집단 파악, 뭐 설문조사, 설문조사도 뭐 1점부터 우리가 5점까지 이렇게 점수를 주고 이걸 다 이렇게 하나하나 볼 필요는 없고요. 어, 이런 부분들이 양적 연구로 묶이는 개념이다라는 거를 알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빅데이터라는 것이 샘플링에 가장 많이 사용된다고 생각을 해요. 일반적으로. 예를 들면 우리가 뭐 네이버나 뭐 유튜브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하고 있는 뭐 데일리 데이터, 많은 유저들의 데이터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 데이터가 바로 빅데이터겠죠? 그럼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저라면 뭐 돈을 좀 벌고 싶으니까, 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요새 가장 사고 싶어 할까? 그래서 그런 키워드를 찾으려고 굉장히 노력을 할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검색되는, 혹은 이제 검색어 순위, 이런 거를 이렇게 보고, 거기서 몇 개를 뽑겠죠? 바로 그 키워드.
혹은 어떤 부분을 우리가 조사를 하겠다, 혹은 어떤 걸 알고 싶다라고 하는 그 주제를 찾는 과정에서부터 벌써 빅데이터의 샘플링, 혹은 빅데이터를 이용한 샘플링이라는 과정이 진행된다고 볼 수 있지요. 그래서 우리가 그 데이터와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검색어와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이 사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궁금해하는 그 내용, 이 두 가지의 연관 관계를 파악을 하는 이 파악에 용이한 연구가 그 샘플링 또는 모집단 파악이라는 양적 연구의 한 가지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빅데이터라는 것을 공부를 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데이터를 공부하는 방법 혹은 어떤 통계 수치 혹은 통계학을 공부하는 방법과 그렇게 상이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데이터라는 그 토크쇼의 마지막 주제로 또 이제 지식 형성의 사교장용 우리가 그 WKID 여기 보면 Wisdom, Knowledge, Information, Data 그러니까 데이터가 인포메이션으로 올라가서 놀리지, 지식에 대해서 wisdom, 지혜로 어떤 식으로 발전을 하는지 그 DIKW 모델에 대해서 한번 보고 넘어가면 오늘 데이터를 가지고 한 어, 토크쇼는 마무리가 된다라는 점 한번 보고 넘어가려고 다시 한번 이야기했고요. 제가 아까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던 그 표인데요. 그래서 이제 암묵지 형식치는 우리가 아까 개념을 알고 넘어갔잖아요. 암묵지라는 건 이제 경험을 통해 자전거 타기와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 익숙해지는 지식이고 형식지라는 거는 이제 어떤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으로서 전달 및 전수가 용이하다라는 부분을 알고 넘어갔습니다. 그럼 암묵지랑 형식지가 이렇게 동떨어져 있느냐? 라고 생각하면 또 그렇진 않거든요. 이 형식지라는 것이 있다고 하면, 우리의 표면상에 있다고, 뇌에 혹은 이제 우리 뇌 밖에 어떤 기록이나 책 같은 형식으로 이렇게 매뉴얼이 된, 공유된 지식이 있다라고 하면, 암묵지라는 어떤 그 경험에 의한 지식이 우리에게 내재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두 지식이 떨어져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럼 어떤 식으로 암묵지가 다시 형식지가 되고 형식지가 다시 암묵지가 되는 그런 연결고리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래서 여기 노나카 교수가 설명하는 지식창조의 소용돌이 모델 이 표를 좀 보시면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이 표를 가져왔어요. 이 표에는 암묵지와 형식지가 서로 이렇게 순환하는 게 이 네 가지의 이 다이어그램에 의해서 변화가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공동화, 두 번째 표출화, 내면화, 연결화인데요. 우리가 소위 SCIC라는 이런 그 약칭을 통해서 이 표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설명을 하면 굉장히 좀 복잡해요. 그렇지만 또 알고 넘어가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암묵지와 암묵지 사이에 어떤 공동화가 이루어지나. 이거는 뭐 소셜라이제이션이라고 우리가 표현하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동호회 있죠? 소셜하면 또 우리가 동호회 아니겠습니까? 그 동호회에서 예를 들면은 나는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이 다른 자전거를 좋아하는 사람을 만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어떤 그룹을 이루어졌어요. 그럼 이제 이 그룹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지식은 하나의 전수 가능한 그런 지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겠죠. 자전거 타기 조직 문화 같은 걸 우리가 여기 안목지의 사례로 댔는데 예를 들면은 동호회의 그 개인들이 다 모여가지고 이 경험을 서로 이렇게 나누면서 이게 한 암묵지가 전수되지는 못 힘든 그런 지식이라고 해도 이 다른 사람과의 그룹화 소셜라이즈화를 통해서 이 지식을 공동화하여서 이렇게 개발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그래서 이 암묵지라는 지식은 사회화 또는 공동화를 통해 변화한다. 노나카의 이 지식 변화 혹은 이 지식이 공유되는 점, 이 방법에 대해서 이 공동화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전거 동호회 이야기를 꺼낸 거고요. 다시 돌아가서 암묵지의 표출화. 이 표출화는 여기 보면 대화 사색에 의한 개념화라고 하는데 이제 암묵지라는 게 있다고 내가 어떤 경험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이것을 이제 누군가가 인터뷰를 하거나 혹은 뭐 친구가 이렇게 가서 물어볼 거예요. 야, 너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영어를 잘할 수가 있어? 아니면 어떻게 하면 너는 이렇게 자전거를 잘 탈 수가 있어? 그럼 이 친구가 이걸 받아 적겠죠? 그 대화를 한다거나
혹은 내가 어떤 그 생각하는 자전거 잘 타는 방법을 이렇게 책으로 쓸 수도 있겠죠. 그 이런 것들을 표출을 해요. 책으로 표출을 하든지 저처럼 이렇게 동영상을 찍든지 내가 혼자 이렇게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을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고 이걸 기록하고 싶겠죠. 그렇게 됨으로써 이 암묵지는 또 형식지가 되는 그런 어떤 그 지식의 형성이 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출이 됐는데 그럼 어떻게 이 형식화, 그러니까 그 형식지가 또 다시 다른 형식지랑 만나면서 어떻게 또 개발이 되나? 또 이거를 이제 연결화라고 부릅니다. 연결화는 어떤 식으로 개발이? 예를 들어서 여기는 도서관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어떤 형식이 어떤 다른 형식들을 만나서 이 하나의 그룹을 이뤄요. 이 그룹을 이루면서 이 그룹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그 공동 연구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 또 뭐 백과사전 같은 책이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제 뭐 한식 책이 있고 중식 책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두 책을 묶어서 퓨전을 개발을 한다든지 퓨전 요리를 뭐 그런 그 두 가지의 형식이 같이 융합이 되어 가지고 또 다른 그 지식의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게 바로 이 지식의 연결화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내면화. 형식으로 되어 있는 이 지식이 예를 들면 이제 책이나 아까 말씀드린 뭐그 인터뷰지라든지 그런 형식으로 구체화된 지식을 누군가가 이것을 내가 읽어서 내면화시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어, 우리가 그 일식 요리사들이 어떤 그런 경험적인 그 회를 써는 방법을 이렇게 경험으로 도제식으로 알려줄 수도 있지만 그것을 누군가가 책으로 뭐 어떤 회를 쓸 때는 0.3mm로 균일을 강조해서 뭐 20피스 정도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 만든 거를 그대로 적용을 할 수는 없으니까 이게 자기 나름대로 또 그 회를 써는 방법을 그 회의 크기에 맞게 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렇게 써는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과정이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의 또 암묵적 지식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책이나 그 사람이 이렇게 그 서류철 같은 걸로 만들어 놓은 지식보다 더 발전이 돼서 다른 사람에게 내면화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식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그런 지식의 변화를 일컬어 또 내면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전거 동호회가 공동화를 할 수가 있는 거고 또 어떤 사람이 이거를 또 표출하고 싶어서 나 같은 사람 또 지식을 이렇게 표출하고 싶어서 혹은 전달하고 싶어서 이런 형식지를 만든다거나 혹은 이 형식지와 형식지가 만들어서 퓨전 짬뽕 그런 요리가 된다거나 혹은 회 써는 방법을 개인적으로 이렇게 가르쳐 줬는데 요거를 우리가 연애를 책으로 읽는다고 책으로 배웠다고 하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책으로 되어 있는 거를 또 내가 이렇게 내면으로서 더 발전된 그 카사노바가 된다거나 그런 어떤 연애의 왕이 되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들을 다 같이 이야기를 해서 이 노나카 교수가 이 지식 창조의 소용돌이 모델이다라고 표현을 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DIKW 모델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요. 네, 이 부분은 굉장히 쉬워요. 데이터라는 게 어떻게 인포메이션, 그 다음에 지식, 지혜가 된다. 그냥 이야기만 들어도 대충 감은 오시죠. 자, 어떤 데이터가 있다고 뭐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이 데이터가 이제 모이면 어떤 이게 데이터를 우리가 모아가지고 잡지를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럼 그 잡지가 주간지나 되거나 월간지가 되겠죠? 그럼 이거 우리가 어떤 정보를 얻기 위해서 잡지나 월간지를 읽듯이 이런 정보가 됩니다. 그럼 이 정보가 어떤 식으로 지식이 되냐? 바로 이제 의미 부여를 하는 거겠죠. 의미 부여를 해서 정보를 얻게 되면 거기에 이제 플러스 가치, 이 가치를 반영을 하면 이제 지식이 되는 거겠죠. 이 예가 굉장히 재밌어요. 뭐 김수영과 김우빈은 월별 방문 횟수가 몇 회다. 이거는 이제 정보죠.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 데이터가 어떤 행동을 하는 의미, 그 의미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한 거. 거기까지는 이제 정보인데 여기 이제 우리가 가치를 이제 입력을 했어요. 뭐 예를 들면 얘네는 맥도날드를 좋아하나 봐. 몇 번을 이렇게 갔네. 이런 정도로 발전을 한다. 어떤 좋아한다라는 햄버거를 좋아한다라는 가치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가치가 들어가게 되면 지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데이터는 이렇게 모여지는 거죠. 리서치를 통해서 혹은 우리가 경험을 통해서 거기에 이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거죠. 여기에 의미를 부여를 하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정보가 됩니다. 거기서 이 정보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이 정보, 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이 서로 간의 의미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서 김우빈과 김수현이 이제 맥도날드 집을 몇 번을 갔어? 그럼 우리가 여기 이제 어떤 얘네들의 햄버거를 좋아한다 라는 어떤 가치 같은 거를 이렇게 이 데이터와 데이터의 인터랙팅한 의미 서로 가지고 있는 의미를 파악하는 데 있어서 지식으로 발전이 되는 거고 이 지식을 경험에 리플렉팅 반영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게 지혜라는 것이 이제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위 저 사람 정말 지혜롭다. 어떻게 그 지혜라는 것이 혹시 생기게 될까? 어떻게 하면 지혜롭게 될까? 그건 이제 이 지식을 기반으로 한 이 지적인 결론을 이끌어내는 능력,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우리가 추론이라고 하죠. 이 빅데이터가 바로 사실은 지혜로운 거예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정보로 만들었어? 이 정보의 의미 부여를 해서 지식으로 만들어내고 노하우라든지 이성의 경험들을 넣어서 지식으로 만들었다고 하면 이것을 바탕으로, 이 지식을 바탕으로 어떤 미래를 예측하고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는가가 바로 그 지혜와 연관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께서 얘기하는 얘기 중에 지혜로운 부인을 혹은 남편을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많은 지식을 얻은 사람보다는 이 지식을 통해서 나의 가정이 혹은 내가 혹은 나의 부인이 어떻게 어, 더 영의롭고 풍요로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지 조언을 해주는 그런 부인을 혹은 남편을 만나야 된다. 라는 의미에서 어른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만나야 된다라고. 그래서 바로 지혜로운 사람의 분별하는 키 테이크어웨이는 무엇이냐? 바로 이 추론 능력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것을 반영해서 좋은 결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이 없느냐에 따라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DIKW 모델을 좀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럼 이것이 빅데이터를 하는데 왜 중요하냐? 왜냐하면 이러한 의미들, 암묵지, 형식지, DIKW, 오늘 우리가 배운 것들 한번 쫙 한번 볼게요. 옥스퍼드 데이터란 무엇이냐? 그다음 정성적 데이터, 정령적 데이터, 암묵지, 형식지, 그 다음에 질적 연구, 양적 연구, 뭐 지식 형성의 소용돌이 모델, 그 다음에 DIKW 모델 이렇게 총 4가지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이 왜 빅데이터를 공부하는 데 중요하냐 그리고 왜 기본적인 지식이 되느냐 라는 의문점을 우리가 가지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데이터란 무엇인가 이 데이터의 정의가 무엇이고 데이터가 어떤 유형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고 있어야 정확히 그 데이터를 어떻게 써먹을지를 알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데이터가 내가 꼭 형식을 알아야 혹은 어떤 식으로 연구가 되어져서 나온 데이터인가 혹은 이 데이터를 수집을 하고 싶으면 어떤 식으로 연구를 해서 혹은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할 것인가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사회적으로 통해서 혹은 내재화가 되고 내면화가 되고 연결화가 되는지 혹은 이 데이터라는 것이 그냥 단순한 데이터인지 아니면 어떤 경험과 가치와 그 다음에 그런 사회적인 어떤 그런 묶음, 인덱스가 들어간 그런 총체적인 지혜인지를 파악을 하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게더링, 모을 때 좀 더 옳은 방법으로 이 데이터를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데이터가 어떤 식으로 전달되는지를 또 파악을 하고 있어야 그 데이터가 정확히 전달이 됐는지, 이게 정확한 데이터인지 아닌지 파악을 하고 싶겠죠. 그것을 아는 것부터가 바로 데이터를 아는 것이고, 빅데이터를
연구할 수 있는 기초다. 라는 생각으로 오늘 데이터에 대한 정의와 그 다음에 이것을 나누는 유형과 형식, 연구 방법, 그리고 데이터 모델 두 가지에 대해서 확인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데이터의 얼굴을 한번 들여다봤어요. 아주 기본적인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죠. 데이터를 모으기 위해선 이런 인문학적 지식과 그리고 많은 연구 방법들이 이렇게 동원이 되고 있다는 거 그냥 한번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오늘 데이터의 이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으니까 다음 시간은 데이터의 가치와 미래, 가초 창조를 위한 데이터 사이언스 전략 인사이트. 이 데이터에 대한 이제 미래, 그 다음에 그냥 미래, 미래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 현재의 데이터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이제 데이터의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면 데이터의 이해 과목 끝, 끝, 끝. 좋죠? 벌써 첫째 한 과목 끝내서. 하지만 이제 시작입니다. 여러분 재미없다고 나쁜 사람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다음 강의도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믿고 끝까지 들어봐 주십시오. 알겠죠? 구독하시고 진짜로 끝!